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딸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 권유로 입양한 딸이 혼외 자식? 이모가 돈을 갚지 않아요. 요트를 빌렸다가 큰 돈을 물게 됐어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지 변호사님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정신질환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만약의 경우를 좀 대비해서 사망보험을 들어놓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이 원래 지급이 되나요? 네, 이제 보험의 보장과 보상은 우연과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험 약관을 보게 되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이제 자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가 없는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서인데요. 다만 이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보장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자는 어찌됐든 자살이 자의적인 자살은 아니다. 약간 이런 걸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2018년 2월 A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A씨의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듬해 B씨는 5곳의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제 A씨가 사망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자살 면책 약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B씨의 유족 등은 이에 불복해서 해당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A씨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의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은 좀 어땠을까요?
네, 1심은 A씨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그리고 이제 주의 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리고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가지고 A씨가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1심은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1억 6,2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유가족 손을 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준 것 같아요. 2심 판단은 1심하고 좀 일치를 했을까요? 그 2심 판단은 이제 1심과 좀 갈렸는데요. 예. 2심에서는 A씨에게 진료 진단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A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망 직전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소견서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서 당시 정신질환이라든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와,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에요. 네, 맞습니다.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완전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매우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단이 어땠을까요? 네, 대법원은 이제 사실상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제 5월 9일 A씨 유족이 5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연장 근무를 하는 일들이 잦았었고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당시 미취학 자녀 2명도 양육 중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예정된 육아휴직을 한 차례 연기를 하였었고 사망 전날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또 철회를 하는 등 이제 반복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직장 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며 사망 직전 2개월간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A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적 의견서에서도 A씨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게 되면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 판결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좀 하고요.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좀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예, 이제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네. 치료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법원으로서는 이제 자살에 이를 때까지 경위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면서 정신질환 진단이라든가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심각한 우울 장애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전날까지도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네네. 회사를 다니고 육아휴직 신청을 했고, 그럼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는 심신 장애 상태나 심신 상실 상태인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제 중증의 우울증을 겪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좀 이게 받아들여지는 판결이니까 추후에 사실은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봤을 때 대법원 판결 제가 좀 얘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기존 대법원 판례는 망인이 이제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살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서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쵸. 이게 심리적 부검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약간 추상적일 것 같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좀 없다고 보니까 이게 약간 네네. 주관적인 판단에 좀, 사법부의 판단에 좀 맡겨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황 증거나 뭐 간접 증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보상의 범위가 좀 확대됐다.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좀 좋은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논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 같은 판결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울증은 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듯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요.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력이 약한 것이라고 좀 많이 치부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개인의 문제로 좀 치부돼 왔는데,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평소 내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노력이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 딸이 기업문사하고 다녔는데요. 네, 4월 13일인가, 이제 그때 물려가지고, 예, 견주하고의 어떤, 그때는 소통이 잘 됐어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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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비까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 해서, 네, 형사고발도 안 하고, 민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치료만 잘 해라 해서 그렇게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비용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비하고 경비 이렇게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성형 수술비를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러 개를 해야 되고, 2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경비하고 성형 수술비하고 차후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350에서 400 정도를 네, 이렇게, 합의금으로 이제 제시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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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험에 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해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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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배상 책임에서 자기는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이름 할 거라 이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험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병원비 근거 영수증, 네, 그다음 차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의사 소견이죠. 네, 그걸 근거로만 보상이 나가고, 네, 예를 들어서 위자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 못한 생활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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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상처가 깊어가지고 네.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보상을 받으려 하니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 말씀하고 기한전을 달라졌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견주하고 합의를 하면 네,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비용은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하고 앞으로 치료할 비용 청구하면 보통 그 보험회사에서 말씀하신 예, 예, 근거에 의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제기로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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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는 나머지가 견주가 다 해준다고 말로는 그래요 지금. 말로는 네. 계속 해준다 하는데 네, 전화를 하면 법적으로 해라. 그냥 민사 걸고 민사에서 예를 가령 네, 500을 받든 1000을 받든 1000을 받든
많이 받으면 좋을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민사까지 가면 서로 시간도 길어지고 네. 좀 더 어려워진다 서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빨리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주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350선에서 해서 치료비를 끝내는 게 좋겠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주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음. 많이 받고 음. 그럼 제가 민사를 걸면 네. 민사를 걸고 저는 민사만 진행할 게 아니라 형사까지 같이 진행하겠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말하고 많이 달라졌고 어쩌고도 이제 좀 네. 심하더라고요. 처음하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요 관식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구속되고 그런 일 없지만은 예, 예. 그래도 벌금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뭐 진짜 또 형사 벌금 전과 네. 올라가고 서로 피곤하게 하느냐 저는 이런 식이고요. 예. 간단히 저는 그냥 합의해서 보험회사 청구한 금액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에서 경비 들어가는 부분을 처리해주면 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네. 연락을 주면 만나서 네. 전화로 하니까 계속 오해가 생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만나서 합의를 하자. 네. 근데 그 사람은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자님. 우선은 따님이 혹시 다치신 부위가 뭐 다리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종아리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황용 변호사님 다 듣고 계셨는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뭐 종아리가 물려서 지금 이제 상처가 네. 발생한 사안 같으신데 지금 이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든지 혹은 이제 뭐 일상보험에 의해 가지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라라고 지금 상대방이 나오는 상황이신 거죠? 예.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말씀이 끊기고 막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아, 네네. 예.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상처가 났었는데 병원에서 이게 전치 몇 주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단을 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요. 네. 그 당시 의사 응급실로 갔는데 예. 걔 몰렸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그리고 걔 전주 부부가 다 있었고 하는데 이제 제 딸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진짜 따로 아파트에 있었는데 네. 제가 갈 때까지 저는 그래서 119로 빨리 해서 안전조치를 빨리 치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 후속 조치도 안 하고 제가 갈 때까지 피 흘리고 서 있더라고 울고요. 우리 딸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좀 격분을 했어요, 실은. 네. 아니 알만한 성인들이 다 있으면 걔한테 물렸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나올 때까지 뭐한 짓이냐고 이제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미안하다 말하면서 자기가 치료비를 다 부담하고 할 테니 걱정 말고 치료를 잘해라 해서 지금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연락처는 확보를 하신 상황이고 네, 견주 네. 이름도 알고 계신 네, 사안이시고요. 이름도 알고 지금 통화도 했고 그다음 제가 네. 그분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도 해놨어요, 실은. 네네. 왜냐하면 사고 이제 자기가 예, 모르고 뭐 이렇게 관리 소홀로 해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지겠다 해놓고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상 관련해서 네.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는 상처 수술한 1cm당 뭐 얼마인지 한 90만 원,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제가 350 정도를 얘기하니까 자기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아가씨가 그러면 결혼돼야 되고 흉터가 있어서 이렇게 치마도 못 입는데 네.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네. 얘 있는 소견서를 받으니까 네. 이렇게 200만 원 넘게 걸리고 한 번은 수술해서 안 되고 계속 한 6번 이상은 해야 된다 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이제 그 일상배상 책임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다. 네. 그리고 네가 민사를 소송을 하더라도 자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대응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지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진행해도 지금 자기는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내가 보험회사로 거는 게 아니라 당신 방치를 걸지 보험회사를 거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대신에 보험회사의 일상배상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을 해줄 뿐이고 또 형사건은 또 다르다. 형사는 내가 고발하게 되면 당신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증거도 해야 되고 소명도 해야 되는데 서로 시간 뺏기고 귀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먹고 계속 그냥 자기는 법적으로 해도 벌금도 안 나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선은 끊고 나서 그냥 네. 전화 일단 당신이 그만 알아보고 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저한테 전화를 주라. 했더니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상대방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민사 형사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치들을 취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혹은 이제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개 다 이제 지금은 가능한 사안이고, 우선 이제 민사상 이제 근거 법규를 보게 되면은 이제 759조에 이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목줄을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입마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동물 점유자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국 손해라고 해가지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이제 소극 손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한 달 정도 휴직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제 급여 상당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 손해만 이제 배상 범위에 해당하니까 치료비만 이제 그쪽으로 부담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저희가 휴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위자료 상당액이라든가 이것들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제 뭐 개가 가만히 있는데 만지려고 해서 가다가 이제 물렸다든가 혹은 이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개의 목줄이라든가 이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견주의 과실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 과실을 이제 산정해서 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상 휴업 손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일을 했었는지 혹은 이제 급여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해서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 속하는 사안은 아니래가지고 견주가 이제 지급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로 이제 형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제 형법에 의해 가지고 과실치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견주가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랑 목줄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동물보호법 16조 제2항 1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조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벌금 500만 원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16조 그리고 21조 위반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이제 2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견주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벌금형이 처해지겠지만은 합의를 할 때 별도로 이제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 가지고 그 사실관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고소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은요. 네. 만약에 민사나 형사를 했을 때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견주한테 같이 소송가 끝나면은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민사 소송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가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민형사상 합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민사상에서 이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 수임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을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손해액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 비용이 이제 무리하게 많이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사소송 규칙에 의해 가지고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이제 상대방 피고에게 이제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당분간에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제 그분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합의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피의자인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지역이 전남 여수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꼭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이제 편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비용 같은 부분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금액이 이제 좀 작거나 좀 변호사 수임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 소송 진행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소송 그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고소할 거다 혹은 이제 뭐 네.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별개로 또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할 수는 없고 이제 상대방이 정말로 그냥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신다면은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소송적 조치를 통하셔서 절차를 해결하시는 게 좀 더 이제 불필요한 분쟁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화가 지금 계속 끊겼다가 이랬다 끊겼다니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네요. 네네. 그 이제 그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내가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별개로 또 이제 협박죄가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증거를 수집하셔가지고 바로 법적 절차를 들어가시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 물림 사고 일어난 이제 형사 민사상으로 이제 고소를 하려면 네. 먼저 경찰서 일단 접수를 또 해야 되죠. 뭐 한 달이 지났어도 접수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고발장을 써서 예를 들어서 접수하면 네. 예를 들어서 소위 때문에 또 뭐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어느 변호사를 딱 선임해서 하는 게 나을지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소송 구조 제도는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건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이제 계산과는 상관없이 이제 법적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예. 잘 들리시죠? 아니 말이 그냥 끊기고 연결되고 네. 있거든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저희 방송 재방송으로 다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아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민사 관련해서 형사는 이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네. 민사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 국선 변호사로 소송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 이걸 여쭤보셨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소송 구조제도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제 경제적인 자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 없습니다. 선임 제도는 없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형사 사건일 때 일정한 이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선 변호인님이 필수적으로 선임이 되는 사안이시고 이때 소액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나홀로 소송도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선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네. 상담자님 이해하셨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민사소송, 만약에 이제 보험사하고 합의가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상대편 견주가 만약에 이제 치료비나 뭐 이런 합의금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자님? 예. 그때 국선 변호사 제도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를 따로 사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나 혹은 이런 어떤 소가, 그러니까는 소송의 어떤 가액 이런 부분들을 다 잘 비교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편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관련된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아까 황용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민사소송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그 변호사 비용으로요. 변호사 비용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가에 대비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천만 원짜리 소송이냐 1억짜리 소송이냐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를 상대편한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무튼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이게 방송이 이게 뭐야 이게 음성이 들렸다는 좀 헷갈렸는데. 예. 아무튼 그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이해 못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재방송으로 돌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다양한 해결책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그 따님이시고 피부에 지금 상처가 생겨서 사실 우리 상담자님 얘기도 맞거든요.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형수술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보험사에서는 지금 빨리 합의해가지고 민영사 합의하고 끝내겠다,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사실은 좀 거대한 보험사랑 싸워야 돼서 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 좀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좀 더 나의 피해 보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보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적극 손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만 이제 보상 금액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휴업 손해라든가 휴업 손해 같은 건 소급 손해로서 이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라든가 2주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200에서 300까지도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제 300 이상으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다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별개로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금액을 최소한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한 금액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민형사상 전부 다 합의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금액인지 고려를 하셔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견주가 뭐 자신의 어떤 반려견이 뭔가 사람을 물었을 때 상당히 여러 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배상하고 끝내는 경우들 좀 많은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견주가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관련돼서 500만 원의 벌금이나 이런 쪽에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해자 측 견주도 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냥 보험사만 믿고 있다가 그냥 뭔가 또 소송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보다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반려견 몰수도 명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무는 강아지에 대해서 몰수, 그럼 도살 처분을 하나요? 원래는 이제 반려견을 물건이 아니라고 봤어가지고 이제 살처분이 애매해서 이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2024년 4월 27일부터 이제 동물보호법 21조가 시행되었었는데, 이제 맹견이 사람의 신체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제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몰수라든가 혹은 이제 뭐 살처분 등의 이제 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셔서 가해자 견주 분도 어쨌든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주시는 상담자께서도 뭔가 피해 보전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남편과 40대 초반에 중매로 만나서 8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2명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평소 다니던 봉사활동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가 유난히 본인을 잘 따르고 눈에 밟힌다며 입양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입양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남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후원하던 보육원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들과 다사다난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입양한 막내딸이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친딸이었던 겁니다. 무심코 친정엄마가 막내가 사위랑 너무 닮았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진짜 당신 딸 아니냐며 장난을 쳤을 뿐인데 남편이 어딘가 어색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 쌓이던 중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 몰래 친자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로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걸로 나온 건데요. 참담한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더니 일찍 결혼한 게 마음에 한이 돼서 딱 한 번 외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고 본인이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하자 상대 여자가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다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모른 척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이가 도저히 눈에 밟혀서 이런 상황이 됐다며 이해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입양한 딸이 알고 보니까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혼은 당연히 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일로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한다면 재산 분할에 좀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네, 이제 남편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혼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네.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반영이 돼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자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책 배우자니까 네. 나올 것 같고 재산 분할은 사실 이런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좀 이렇게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신 재산 거죠? 분할이랑 위자료랑 이제 별개로 산정을 하게 되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유책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제 예, 같이 예. 좀 좀 고려가 더 되는 것 재산 같습니다.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도한 사실이 조금 충격이실 것 같아요. 상대편 지금 상담자님께서. 근데 위자료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좀 인정해주고 있나요? 이제 배우자의 외도로 이제 혼외자가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제 통상 위자료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을 하였었고 네. 이제 많아도 한 1억 원 수준에서 정해져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재벌가의 항소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죠. 이혼 사건에서 역대 최대 이제 20억 원의 위자료 인정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도 좀 술렁술렁이는 판결인데 20억 원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어떤 위자료 네. 형태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랬던 것 같은데 1억 원도 많다라고 했었는데 20억 원 인정이 돼서 네.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상간녀 소송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네, 가능할 할 것 수 있는 같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인데 네. 기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제 안날로부터 3년, 이스날로부터 네, 10년입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날로부터 3년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스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입양한 막내딸이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친자 확인 증명서라든가 예. 이제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아이를 보육원에 버린 상간녀가 갑자기 돌아와서 부부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안의 경우 이제 상담자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이제 일반 양자 입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경우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에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 부모 즉 상간녀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는 상황인데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상간녀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돼서 사실상 친권이라든가 양육권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사연과 달리 좀 갑자기 상간녀가 찾아와가지고 배우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안이랑 좀 다르죠. 네네. 이 경우에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육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상간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해당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녀가 이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자녀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양육비를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금 안타까운 상담자님한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얘기해주신 내용 근거로 해서 좀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상담 뭔지 좀 볼까요? 1년 전 외가 친척인 이모가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기도 했고 혈육이기도 해서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은 받지 않고 구두 계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8개월이 지나도 돈을 전혀 갚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사를 갔네, 돈이 곧 생기네, 계좌가 묶였네 등등 별명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고 묻자 그것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이모에게 연락해 독촉하자 이번엔 어머니를 포함한 외가 친척들이 저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다 어영부영 1년이 지나갔고 이제 저도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공증도 받아놓지 않아서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돈 때문에 외가 척을 지게 될까 봐 걱정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모한테 3천만 원 지금 빌려준 상황인데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두 계약만 있는 상황이고 3천만 원 송금한 내용인데 돌려받을 방법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구두 계약만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그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이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대여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록 등의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소를 안 알려준답니다. 그럼 주소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고 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주소를 알아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자 6개월 동안 못 받았는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이자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에 관해서 이유를 정하는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르게 되나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민법 379조에 의해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기한부 대여계약으로 보이는데 이 변제기가 지나게 된다면은 지연손해금 쪽으로 이자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모가 진짜 정말 돈이 없습니다. 네. 강제 집행 될 수도 없어서 본안 소송으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분할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월급에 대해서 이제 압류 전부 또는 추심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이제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일부를 이제 압류를 하셔서 받아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황영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담자님께서 강제집행까지 해서 이모의 계약은 성립한 거니까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보실까요? 가족들과 요트를 타고 휴가를 떠나기 위해 4억 가치의 고급 요트를 빌렸습니다. 우선 밤에는 선착장에 묶어놓고 아침에 떠나기 위해 근처 민박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요트를 제대로 묶어놓질 않아서 조류에 밀려 망망대해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아이고야. 다행히 요트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서 찾기는 했지만 뒤집힌 채로 발견돼서 수리비 등 재개 청구된 금액이 1억이 넘어갑니다. 요트를 빌리고 여행에 필요한 돈만 겨우 모아놓은 상태라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1억을 갚을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당히 고가의 지금 4억의 어떤 고급 요트인데 수리비가 1억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100% 상담자의 책임으로 좀 볼 수도 있지만 요트가 조류에 떠밀려 가지고 생긴 일인 만큼 조금이라도 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예, 그 이제 조류가 기상 이변 등으로 평상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재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연재해로 인정되게 되면은 이제 상담자의 과실이 축소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요트 가격이 4억인데 수리비 등 청구된 금액이 지금 1억이 넘어갔다고 해요. 네. 금액 책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청구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이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극적 손해액인 수리 금액,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액인 요트를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이제 위자료 등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제 다투게 된다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인해서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1억 너무 지금 약간 이 여행 오는 경비 정도만 마련했단 말이에요. 네. 1억 원의 돈을 절대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상대가 만약에 민형사 소송을 좀 걸면 네. 상담자가 형사 사건에서 좀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그 이제 손괴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3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 이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담자가 이제 요트를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요트가 조류로 흘러가서 손괴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형? 실형까지는 안 나와도 이제 과실손괴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네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벌금형이라든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괴죄는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실형을 살진 않고 벌금형 정도 나오지 예. 않겠냐. 알겠습니다. 상담자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국가적 차원의 어떤 회생이나 파산 등의 좀 시스템적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 그 우선은 이제 파산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파산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보유 재산이 없고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파산 신청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까지 이거를 체크를 하나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파산만 얘기해 주셨는데 회생 관련된 부분에서도 요건은 어떤가요? 회생 요건은 뭐 월급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이제 요건들이 이제 네네네. 충족이 돼야지 이제 파산회생 절차가 가능한 사안이래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단순히 사고만으로 이제 지금 빚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네. 이유만으로 이제 파산 신청하기에는 아, 준비가 그러니까 이 되지 않는 요트 사고만 상황이라서. 가지고는 네. 약간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렇죠?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대출을 통해서 이 돈을 마련해서 수리비를 지불을 한다면 이후에 상담자한테 어떤 대출 때문에 불이익이 좀 닥칠 수도 있을까요? 예, 그 뭐 대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대출 네. 원금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네. 혹 이제 뭐 금융권을 이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신용 하락 문제 등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그냥 네. 신용 하락의 문제. 네. 근데 아까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네. 과연 이 대출 등이 그 회생 파산의 채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 회생 파산 직전에 바로 이제 대출을 받게 네네. 된다면 아무래도 회생 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겠죠. 뭐 네. 우리가 도박빚이 뭐 회생 파산에 네.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분할 지급 형태로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손괴죄로 좀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손해액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노력을 진행을 하시다가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채무가 이제 그 도저히 자신의 생계 비용으로서는 이제 변제가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파산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는 게 아마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이 문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생생법률쇼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